오늘도 새벽 5시에 잠이 깼습니다. 미국에서 50년 가까이 살면서 몸에 밴 시차는 아직도 제 몸을 따라다니나 봅니다. 창밖으로 은평구 뉴타운의 새벽 풍경이 보입니다. 높은 아파트들 사이로 겨우 끼어 있는 이 반지하 원룸에서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정호, 올해 나이 75입니다. 1975년에 28의 나이로 미국 땅을 밟은 지 거의 반세기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가방 하나에 $5,000가 전 재산이었지만 미국에 가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시작한 작은 세탁소가 성공해서 나중에는 세탁소 3개까지 운영했어요. 부동산도 몇 채 샀고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제 나름대로는 성공한 이민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그 모든 게 무슨 의미였나 싶어요. 두 아들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혼자 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쫓겨나다시피 왔다고 해야겠네요. 아내가 죽고 나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은 미국 사람인 거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적적할 줄 몰랐어요. 매일 오후 2시쯤 되면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이런 고요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된장,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몇 개가 전부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에서 밥을 해먹곤 했는데 이제는 요리할 기운도 없어요. 가끔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미국에 있는 큰아들 준호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을까 봐서요. 하지만 벌써 1년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둘째 민호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 하나 보낸 게 전부예요.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 한국식으로 키우려고 했나 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한국 문화를 강요했고 결국 그게 독이 되었어요. LA로 이민 간 게 1975년이었으니까 벌써 5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그때 저는 28, 신혼 1년 차였습니다. 아내 순영이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아니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 손을 꼭 잡고 우리 미국 가서 열심히 살아보자.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만 해도 꿈이 컸어요. 미국에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 보내서 의사나 변호사 만들고 그러면 성공한 이민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LA 도착해서 처음 정착한 곳이 한인타운이었어요. 올림픽대로와 웨스턴이 만나는 그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아내와 둘이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헬로우 땡큐 이 정도가 전부였으니까. 첫 번째 직장은 한인이 운영하는 공장이었어요. 의류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시급이 $2 50센트였나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아내는 다른 한인 가정에 파출부로 나갔어요. 둘이 합쳐서 한 달에 $600 정도 벌었는데 월세 $150 내고 식비로 $200 쓰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까 큰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1977년생이니까 지금 47살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이는 미국 사람이구나. 이 아이는 저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민호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돈이 더 필요해졌어요. 공장에서만 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세탁소를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중고 세탁기계 몇 대와 건물 임대료로 $5,000가 필요했어요. 2년 동안 모은 돈 $2,000와 한국에 있는 처가 쪽에서 빌린 돈 $3,000로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한인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블랙 커뮤니티였어요. 임대료가 싸거든요. 세탁소 운영이 쉽지는 않았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시스템도 잘 모르고 손님들과 소통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일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성실하게 일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흑인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영어 못하는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서 간단한 영어도 가르쳐주고 다른 손님들도 소개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지나니까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한 달에 $3,000 정도는 벌 수 있게 됐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집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음식 먹고 명절 때는 한복도 입히고 그랬어요. 아이들도 별 반발 없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먼저였어요. 아빠, 왜 우리만 한국어로 대화해야 해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도 영어가 서툴렀거든요. 세탁소에서 손님들과 간단한 업무 얘기는 할 수 있었지만 깊은 대화나 감정 표현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만큼은 한국어로 대화하자고 고집했어요. 너희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다르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영어로 생활하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한국어로 바뀌니까 혼란스러웠겠죠. 민호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빠, 저 이제 한국어 잘 못해요. 영어로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화를 냈어요. 이 녀석아, 내가 누구냐? 한국 사람이지 않냐? 부모가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아내는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해해줘요. 조금씩 천천히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한글 학교에 보냈어요. 한국 역사도 가르쳤고 한국 명절 때는 절도 시켰어요. 아이들은 싫어했지만 너희들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며 강요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특히 미국 애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국 애들하고만 놀아라고 했죠. 준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백인 여학생과 사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녀석아, 내가 누구하고 사귀는 거냐? 한국 여자애하고 사귀어야지. 이렇게 소리쳤어요. 준호가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영어로 대답했어요. Dad, this is America. I can date whoever I want. 아빠, 여기는 미국이에요. 저는 누구든 사귈 수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영어로 대답한 거예요. 마치 저를 이방인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아내하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너무 강압적으로 대했어. 아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 해. 그게 싫으면 왜 미국에 왔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우면서 한국에서와 똑같이 키우려고 했으니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문제였어요. 저는 당연히 의대나 법대를 가기를 원했어요.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야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당연한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예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반대했죠. 예술로 밥 먹고 사냐? 의대 가라. 이렇게 강요했어요. 결국 준호는 UC 버클리 의대 예과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으니까 성적이 안 나왔어요. 2년 만에 전공을 바꿔서 그래픽 디자인과로 갔어요. 그때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이 녀석이 날 창피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더 심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기타를 치고 밴드 활동을 했어요. 저는 그것도 반대했어요. 음악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공부나 제대로 해라. 민호는 준호보다 더 반발이 심했어요. 집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완전히 거부했고 한글 학교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한국 명절 때 절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민호가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친구 집에서 몇 달 살았어요. 아내가 중간에서 설득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로는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세탁소 사업은 그동안 잘 됐어요. 첫 번째 세탁소가 성공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차렸어요. 부동산도 몇 채 샀고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점점 나빠졌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어요. 그것도 아내가 중간에서 연결해줘야 만날 수 있었어요. 2015년에 준호가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백인 여성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사귀던 그 여학생과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역시 백인이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저는 정말 어색했어요. 신부 쪽 가족들과는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영어가 서툴렀거든요.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결혼식 리셉션에서 제가 축사를 하라고 했는데 영어로 해야 하잖아요. 준비를 해갔지만 발음도 이상하고 문법도 틀렸을 거예요. 신부 쪽 가족들이 웃는 것 같아서 정말 창피했어요. 그 후로 준호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어요. 며느리와는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준호도 저희와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2018년에 첫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자를 보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병원에 갔는데 며느리 부모들은 이미 와 있고 저희는 나중에 온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손자 이름도 완전히 미국식이었어요. 제가 한국 이름도 하나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준호가 거절했어요. 아빠 얘는 미국 아이예요. 한국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때 정말 섭섭했어요. 제 손자인데 한국 이름 하나 못 지어주다니. 하지만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준호와 또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민호는 2020년에 결혼했어요. 역시 백인 여성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작은 결혼식을 했어요. 가족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는데 그것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민호는 대학 졸업 후에 음악 관련 일을 했어요. 뮤직 프로듀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대했던 음악을 결국 직업으로 삼은 거죠. 경제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의사나 변호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2021년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3기였어요.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이도 많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병원에 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아이들과 저 사이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거든요. 의사와 치료 방침을 상의할 때 준호와 민호가 영어로 의사와 대화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 아내의 병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대로 참여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수술 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치를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한국식으로 3일장을 치르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미국식으로 간단하게 하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한국 분이니까 한국식으로 해야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빠 엄마는 미국에서 50년 가까이 살았어요. 미국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결국 타협해서 2일장으로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제사상 차리는 것, 조문객 접대하는 것, 모든 게 다 달랐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적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아이들과 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장례식 후에 준호와 민호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빠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시니어 홈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시니어 홈이라니. 저는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아빠 시니어 홈이 양로원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빠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게 한국 사람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아빠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빠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너희들은 부모를 버리겠다는 거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거냐? 그때부터 큰 싸움이 시작됐어요. 준호가 영어로 뭔가 빨리 말하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민호가 통역해줬어요. 형이 아빠가 너무 한국식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세대가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미국 사람이 됐다고 해서 부모도 미국 사람으로 취급하냐? 나는 한국 사람이다. 며칠 동안 계속 실랑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시니어 홈 팸플릿까지 가져와서 여기 보세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아요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준호네 집에서 추수감사절 저녁을 먹게 됐는데 손자가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준호한테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제이슨 손자 이름이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할아버지가 영어를 못하시니까 어려워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 손자가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50년 가까이 미국에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손자와 대화도 못하는 할아버지, 며느리들과는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는 시아버지, 아들들과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겨우 의사소통하는 아버지. 이게 과연 성공한 이민자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그 후로 아이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모임이 어색했고 신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설날에 세배를 받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한국 전통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빠, 저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 문화를 강요하지 마세요. 민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22년 봄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텍사스 댈러스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함께 가자고 했어요. 아빠도 같이 가면 되지 않냐? 하지만 준호가 거절했어요. 아빠,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아빠는 LA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이 저와 함께 살기 싫어한다는 걸. 5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저를 짐처럼 여긴다는 걸. 민호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음악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녔고 새로 결혼한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어요. 저한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독립적으로 사세요. 아빠도 아빠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해 여름에 또 큰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앓았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서 해열제 먹고 죽 끓여 먹으면서 버텼어요. 나중에 준호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아팠는데 왜 안 왔냐고 했더니 아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갔을 텐데요.
저희도 일이 있어서 매일 확인할 수는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당연히 돌봐주는 건데 여기서는 미리 연락해야 오는 거였어요. 이게 미국식 가족 관계구나 싶었어요. 2022년 가을에 저는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아이들한테 말했을 때 반응이 의외였어요. 말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빠가 원하시면 그러세요라는 식이었어요. 준호는 한국에 가시면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산 가족이 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난다는데 말리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짐 하나 덜어내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세탁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한인 커뮤니티에서 인수자를 찾을 수 있었고 부동산도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50년 가까이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2023년 3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감회가 남달랐어요. 50년 전에는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제는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제가 떠났을 때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저 같은 노인은 적응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돈이 있어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지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한국어도 문제였어요. 50년 동안 주로 영어를 쓰다 보니 한국어가 많이 어색해져 있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이해가 안 됐어요.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쓰는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해 여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먹어야 했고 당뇨 진단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의료비 걱정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비용 부담이 컸어요.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과정도 복잡했어요.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로웠어요. 공무원들한테 여러 번 물어봐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고 교회도 다니고 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그럼 부자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웠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돈이 있긴 했지만 환율 계산하면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월세 80만 원에 생활비 100만 원 정도 쓰니까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지금 사는 은평구 반지하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줄였어요. 공간은 훨씬 좁아졌지만 혼자 살기에는 괜찮았어요. 요즘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갑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국에 있는 아들들한테 전화를 해요. 준호는 텍사스에서 잘 정착했다고 하고 민호는 LA에서 음악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화는 5분을 넘지 않아요. 아빠 건강하세요. 너희들도 건강해라. 이런 인사말이 전부예요. 손자들 소식도 거의 들을 수 없어요. 준호 아들은 이제 7살인데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호한테도 작년에 딸이 태어났다고 연락이 왔지만 사진 한 장 받은 게 전부예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후회가 됩니다. 아이들을 너무 한국식으로 키우려고 했나,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혼자 버려진 기분이거든요.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들과 가끔 등산도 가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컴퓨터 교실도 다니고 있어요. 70대에 컴퓨터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지만 무엇이든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지난달에는 복지관에서 주최한 실버 사진전에 참가했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출품했는데 동네 꽃들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입상은 못했지만 제 사진이 전시된 걸 보니까 뿌듯했어요. 요리도 다시 배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내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혼자 해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라면밖에 못 끓였는데 이제는 간단한 찌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건강 관리도 신경 쓰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어요. 혈압약과 당뇨약도 빼먹지 않고 챙겨 먹고요.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가끔 미국에 있을 때 알던 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정호 씨 한국 어때요? 좋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다고 하기에는 외롭고 나쁘다고 하기에는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고 복잡한 심정이에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아이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지만 결국 저는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섭섭하고 그립기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요즘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경로당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우예요. 일본에서 40년 살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자식들과는 연락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복지관에서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어르신 자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자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 여행을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우리나라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 글쓰기 수업도 들어보려고 해요. 제 경험을 글로 써보고 싶거든요. 미국에서 50년 산 이야기, 자식들과의 갈등 이야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외국에서 돌아온 분들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끔은 여전히 힘들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그립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생각나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아이들도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죠. 어제는 동네 꽃집에서 화분 하나를 샀어요. 베고니아라는 꽃인데 집에서 키워보려고 해요. 작은 방이지만 꽃 하나 있으니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꽃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꽃처럼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구나.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인 거구나. 75세,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 있어요. 건강하게 몇 년 더 살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도 자기 삶이 있고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만약 언젠가 아이들이 저를 찾아온다면 기쁘게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제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요. 베고니아에 물을 주고 아침을 간단히 먹고 동네 산책을 나가야겠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